한 3, 4년 전이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곳에 가더라고요. 정답! EBS! 땡! 전시장 말이에요. 전시장. 실제로 티켓을 구할 수 없는 전시가 늘어났고 대형 전시장도 여러 곳 오픈을 했다고요. 미술계에선 말합니다. 미디어 아트, 체험형, NFT 등 전시 콘텐츠가 다양해진 것과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 그리고 SNS의 발달이 관람객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이 세상, 내 속이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걷고 서고를 반복하며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이 전시라고요. 그 시간은 몇 시죠? 오후 4시? 에? 죄송합니다. Hi all, I'm DJ 수현 and I host an exhibition called 아이돌 한국어 every day at 4 p.m. And I'm DJ 문수아. 도대체 무슨 상황 Hey don't play 둘, 셋, 리뷰! 리뷰. 안녕하세요. DJ 수현 DJ 문수아입니다. 유후. 예. 오프닝과 함께한 곡은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이젠 버틸 수 없다고. 확실하세요, 수아씨? 죄송합니다. 아, 네.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너무 다른 노래네요. 네, 너무 다른 노래인데. 네. 네, 오늘 토크 주제는 전시회입니다. 아, 그래서 전람회 노래를 골랐군요. 어허. 이럴 수가. 네, 리액션 감사드립니다만, 조용한 관람을 권해드립니다. 괜찮나요? 네, 딱 좋아요. 거의 ASMR 수준인데. 네,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자면, 네. 수아씨 전시회 가본 적 있으세요? 저 나름 그래도 한때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 진짜요? 약간 저도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네. 요즘엔 또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셔가지고 이렇게 네. 사진으로 많이 된 전시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린 왕자? 오. 어린 왕자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어린 왕자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 나오는 이제 글귀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떤 글귀가 생각이 나나요? 그거 있잖아요. 너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어머. 그런 게 너무 설레지 않아요? 아도란이 4시부터 시작하니까 그쵸, 나는 그쵸.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런 느낌이죠. 살짝 그런 느낌. 네. 어머. 그리고 그 어린 왕자에 나왔던 그런 막 장미꽃 밭이나 장미꽃이나. 네, 그런 게 다 이제 전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있다는 네. 게 신기하네요. 사진을 찍기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좋다. 근데 네. 저도 전시회가 제가 뭐 데뷔하고 나서는 워낙 이제 또 바쁘고 하니까 뭔가 신경도 못 쓰고 잘 안 가봤는데 네네. 연습생 때는 그래도 한 번씩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데뷔 이후에 그 기억나세요? 뭐요? 저희 데뷔 앨범 표지 만들어주신 작가님. 맞아요. 그 아트 작가님의 앨범 전시회를 저희가 또 한 번 갔었잖아요. 갔었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 뭔가 조금 오묘하고 그렇죠. 딥하고 뭔가 스토리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전시에 이제 입장을 해서 끝날 때까지의 뭔가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쵸.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아,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시대별로도 전시회에 뭔가 세대가 느껴진다. 그런 거를 좀 저도 많이 느꼈던 그쵸,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전시장을 뭔가 많이 사진 찍으러 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네. 또 많이 또 발달을 해가지고 예쁘게 잘 꾸며 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체험할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만지고 맞아요. 뭔가 일부러 뭐 모래를 만지고 의자에 앉고 그쵸.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 안에서 또 주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단지 사진만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본 거는 무슨 해수욕장에 실제로 사람이 누워 있어요. 해수욕장? 그러니까 해수욕장처럼 만들어 놓은 네. 실제로 사람들이 누워 있고 네. 거기에 막 쓰레기들도 버려져 있고 근데 그게 다 실제로 사람들 모델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거를 전시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뭔가 많은 메시지를 담은 그 외국 뭐 그런 전시회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요새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럼 만약에
나중에 수연 씨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면 아하.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세요? 빌리! 아 그냥 그 빌리 그 자체? 아, 저는 일단 빌리와 네. 이 아도라는 빼먹을 네. 수 없죠. 그럼 약간 이 공간 약간 그런 구획도 해야 되고 네네네. 약간 주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거고 주고 싶은 메시지. 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 약간 행복을 주제로 아프지 망고. 망고 중간에 망고도 한 개씩 넣어주고 핑거푸드. 아 괜찮네요 그런 거. 저는 뭐 전시회에서 음식 섭취 무조건. 저 함께 그릴 바베큐 그릴. 아 그냥 같이 즐기는. 저 또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응. 젤라또 무료 판매.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괜찮. 너무 괜찮죠. 네. 재밌게. 저 한번 나중에 초대해 주세요. 그럼요. 좋아요. 오케이. 언젠가 한글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길 바라는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제발.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제발. Share your concerts with us on social media. EBS FM Korean. Don't worry. We are here for you. 네, 좋습니다. 주제에 맞춰 올해 열린 위대한 뮤지션 100인 전 아티스트의 곡 들어보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 퀸, 오아시스, 지미 핸드릭스,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BTS 중에서 저는 이분의 노래가 듣고 싶네요. 기대된다. And I will always love you. In love. 네네. 너무 좋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그럼 휘트니 휴스턴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올게요. 네, 매주 수요일 고생물학, AI, 심리학, 클래식, 건축, 의학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짜릿짜릿 1000만 볼트 지식 충전. 와우! 네, 오늘은 전시, 미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려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서 활동한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요. 와우. 휴. 도슨트 이창용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슨트 이찬용입니다.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으시다. 와. 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슨트 이창용님은요. 로마 바티칸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예술의 전당에서 도슨트 및 큐레이터로 20여 년간 활동했고요. 현재는 방송 및 강의를 병행하며 미술사를 재미있게 전하는 분입니다. 와, 브라보. 와우. 근데 제가 살짝 고백할 게 있는데 네네. 저 도슨트 분을 처음 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도 그래요. 오. 그쵸. 근데 선생님도 혹시 아이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죠. 아, 진짜요? 네, TV에서만 봤고, 네,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국인들도 저희처럼 도슨트가 되게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직업에 대해서 뭔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슨트 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도슨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도세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르치다. 네,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도슨트를 큐레이터하고 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오, 네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술 전시를 큐레이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 전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전시를 할까, 네. 주제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할까를 정하는 사람이라면 도슨트는 그렇게 전시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작가나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전시 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완전- 하는 일이 엄밀하게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같은 거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전 보통 설명해 주시는 분을 그 큐레이터 분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큐레이터라면 그 작곡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을 도슨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 이해가 갑자기 우와. 확 네. 되네요. 오, 쏙쏙 들어와요. 역시. 아. 그러면 근데 또 이제 역사 이야기만 계속 쭉 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네, 그쵸.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의 뭔가 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속 미술 사적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고 또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무슨 세미나 온 것도 아닌데 계속 미술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 자극적이고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 어차피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들도 다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들의 작품 속에서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모든 작품들을 다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작가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감하기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하죠. 뭐 예를 그러면- 들어서 뭐 연인 간의 이야기, 아. 뭐 누구를 사랑하고 짝사랑했을 때 그렸던 작품입니다. 아니면 누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 시련의 아픔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런 설명이 조금 더해진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일들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뭐 살면서 사랑 안 해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쵸. 그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좀 더 와닿는 거죠. 그런 작품들을 중간중간 꼭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신기하다. 좋다.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외워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도 무대 네. 위에서 노래 부르실 때 네. 네. 가사 외우시잖아요. 틀릴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저도 틀릴 때 있죠. 저도 이제 사람인 이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도 틀리는 경우들. 아. 이제 말하면서 가끔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네. 어쨌든 실수잖아요. 그쵸.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외우고 해야죠. 와. 아예 그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네. 그 선생님의 그 말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배우가 연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우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본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대본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대본을 한번 만들고 직접.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본은 저만의 이제 정리하는 그쵸. 방식인 거고요. 음. 이후에 그 대본을 똑같이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음. 중간중간 뭐 제 나름대로 뭐 애드립도 하고 나름대로 제 입에 맞는 말로 계속 바꾸는 거죠. 네, 우와, 되게 너무 어려우시겠다. 재밌다. 네. 근데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그냥 일상적인 말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좀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뭔가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그죠. 이렇게 네. 쭉 나오는 그런 것 느낌일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존경합니다. 그럼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도슨트가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네. 최근 예전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그렇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전이라 하면 20년 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처음 일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생소한 직업이었었는데 그쵸. 요즘에는 없는 곳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요? 웬만해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술관, 박물관을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다니셨겠죠. 그러면 약간 이 작품은 눈으로 꼭 봐라 하는 딱 3개만 꼽으시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고흐의 전성기 이후의 작품은 꼭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흐. 네,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가 전성기 이후에 주로 그렸던 그림의 화풍을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임파스토라고 하는데 이게 오. 이태리어로 덩어리, 질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후기 인상주의 작가로 인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똑같은 색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파란색이라고 해도 네. 그 파란색을 부드럽게 칠하느냐, 거칠게 칠하느냐, 얇게 칠하느냐, 두껍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파란색도 얼마든지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림의 질감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니터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평면이니까. 그쵸. 이건 현장에 직접 가서 가까이 가서 봐야지만 그 그림 표면에 질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접 봐야 돼요. 우와, 너무 좋다. 신기하다. 근데 저 옛날에 가봤던 것 같아요. 반고흐 진짜요? 네, 전시. 한번 가봤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고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더라도 꼭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게 가까이 가서 본다. 이게 굉장히 가까이에서 중요합니다. 그 질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꿀팁이네요. 네. 가까이에서 그 작품을 봐라. 오. 네, 또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리자면
이게 전시장 분위기를 또 느끼셔야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파리에 가시면 털리리 정원에 오랑주리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오. 오랑주리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빛의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클로드 모네의 말년작 수련대 장식화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이에요. 오. 거기는 클로드 모네가 12년 동안 그렸던 작품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요. 12년? 네. 12년 동안 그렸습니다. 와. 작품 사이즈가 몇 미터일까요? 엄청 크네요, 그러면. 거의 그냥 벽면 그러니까 하나에 이지 않을까요? 참고로 세로는 2미터입니다. 그럼 가로는 몇 미터? 그죠. 가늠이 안 되는데요? 가늠이 안 돼요. 91m예요. 네? 91m. 그래서 그 공간을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타원형 형태로 방 2개를 그 것만 전시를 해놨어요. 우와, 그거 진짜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클로드 모네가 그 작품을 그리면서 이 전시장 안에는 내 그림만 걸고 다른 색은 아무것도 넣지 말라. 그래서 벽면과 천장과 바닥이 전부 다 흰색이에요. 아. 색은 오직 클로드 모네의 그 수련대 장식화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내 그림 속에 풍덩 빠져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둔 거예요. 우와. 그럼 그 공간감을 느끼려면 그 작품 속에 빠져들려면 그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인터넷으로 도록으로 아무리 그 작품을 봐도 그 그쵸. 현장의 감각은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현장 가서 봐야 돼요.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91m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정말 긴 수영장 풀 한 번 가는 게 50m잖아요. 네, 그게 왕복이니까. 와. 근데 그거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하게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클로드 모네가 75살 때 그리기 시작해서 86살 때 완성했고요. 우와. 12년 동안. 그리고 클로드 모네가 말년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렸던 그림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보면 그림이 더 경이롭게 느껴지죠. 소름 끼쳤어. 아. 와. 그렇군요. 그러면 또 진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꼭 직접 보셔야 되는 작품 네. 모나리자. 모나리자. 진짜요? 네. 와. 모나리자는 현장 가서 보시면 딱 하나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걸 느끼게 되죠? 왜 이렇게 작아? 아, 작품이요? 진짜요? 네, 작아요. 우와. 아, 되게 진짜요? 이만해요? 네, 되게 이거네요? 아니 요 정도? 네, 되게 작아요. 점점 커지시는데. 네. 근데 이걸 또 멀리서 보다 보니까 가까이 못 가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 가장 실망하는 작품 언제나 1위가 모나리자. 아,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네, 너무 작고 가까이도 못 가니까. 아예 이게 걸려 있으면은 그 멀리서만 봐야 되는. 일단 작품인가요? 앞에 방탄유리가 있고 아. 그 인근에 바리게이트가 또 쳐져 있고 아. 양 옆에 직원들 서 있고 그래서 근처도 못 가게 해요. 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작은 그림을 가까이도 못 가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죠. 좋습니다. 도스트 이창용님과 함께 재밌는 미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몸풀기 퀴즈부터 풀고요. 다음 중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문수아, 2번 수현, 3번 정광희, 저희 장모님입니다. 4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5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정답 번호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네. 이 퀴즈가 굉장히 센스 있죠? 너무 센스있네요. 네. 3번, 저 놀랐어요. 3번 놀랐습니다. 네. 장모님. 네. 네. 장모님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실 줄이야. 오. 근데 모나리자 실제로 보셨죠? 그렇죠.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6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와, 근데 진짜 몇 번 봤을 거야. 한 4,000번 보지 않았을까요? 우와. 숫자를 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박물관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다 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어떤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궁금한데 잘 그린 건 알겠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이유가 뭔지 싶어요. 그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하시죠. 데이비드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부릅니다. Always Love. 네, 여러분은 지금 작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달디 문수아와 지금 당장 박물관으로 뛰어가고 싶은 뚜디 수현 그리고
꿀보이스 이창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수요일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Can you believe it? 네, Can You Believe It? 일명 실화냐 코너인데요. 미술관에서 몇 시간 해설을 하는 도슨트인데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저것도 그림이라고입니다. 네, 저것도 그림이라고? 아, 어떤 디스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걸까요? 저것도 그림이라고. 저것도 그림이라고? 일단 좀 제목만 좀 세게 뽑은 거고요. 네. 일단 명작들을 보고 좀 의아하셨던 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 궁금하다, 저 궁금하다. 보통 작품 이제 보러 가시면 반응이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보시고 나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것도 그림이냐? 내가 그려도 진짜요? 저거보다 낫겠다. 야, 우리 애가 저거보다 잘 그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캡션을 딱 보면 피카소. 그쵸, 그쵸. 잭슨 폴락 같은 경우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서 그냥 물감을 바닥에다 막 흩뿌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2천억, 3천억 막 이렇게 팔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의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쵸. 그래서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점은 하나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그 작품이 막 수백억에 팔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오, 궁금하다. 근데 궁금하다. 두 분은 그림은 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잠시만요. 저 지금 막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림이 이런 얘기 진짜 존재하는 좋아해요. 이유는 그림이 존재하는 이유. 그림이 좀 나의 원초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원초적인 이유. 남기기 위해서? 정답. 기록. 정확했습니다. 기록 맞아요. 네. 그림의 원초적인 목적은요, 기록과 재현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떠올리고 싶어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맞아요. 그쵸.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순간이 기록되고 그쵸. 사진첩을 여는 순간 그 기록이 재현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뿐. 그래서 좋은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어떻게 그린다? 사실적으로 그린다. 아. 있는 그대로 그린다. 사실적으로. 똑같이 네. 그린다. 아. 이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그림의 기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19세기에 카메라가 대중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네. 네네. 사람이 아무리 똑같이 열심히 그려도 사진보다 똑같이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그림의 존재 가치는 떨어지죠. 떨어지죠. 떨어지잖아요. 이때 화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나만의 내가 작품? 그렇죠. 어. 어차피 내가 카메라랑 경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창의적으로 가구나 이제. 그렇죠. 아. 그러면 카메라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카메라는 없는 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은 있는데 화가는 할 수 있는데 네. 카메라는 없는 것, 표현할 수 없는 것. 와. 나의 생각, 심정, 마음, 그렇죠. 감정. 감정. 아. 감정. 감정은 카메라가 담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때 화가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야, 그러면 내가 카메라보다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 카메라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보자. 카메라는 담을 수 없는 감정을 담아보자.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내가 어떤 풍경이나 인물이나 사건을 목격했을 때 내가 그 순간 받은 느낌, 그 순간 받은 인상, 그 감정을 그림 속에 담아보자라고 하면서 화가들이 사실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을 보았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을 그림 속에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림 속에 화가의 감정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가들이 순간의 인상을 담아낸 그림이다라고 해서 인상주의. 인상주의. 같은 말이에요. 어. 인상주의가 인상파입니다. 아. 그걸 우리는 인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부터 현대미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재밌다. 근데 설명 여기서 진짜 이제, 잘하신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려요. 자, 화가가 감정을 담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감정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건 당연하잖아요. 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노래라고 해도 네. 똑같은 팬들이라고 해도 어떤 팬들은 이 곡을 좋아하는데 그쵸. 그치. 네, 네. 어떤 발라드 팬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댄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네. 그죠?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딱히 정답은 정답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다른 거지.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들이 이때부터는 정해진 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해요. 누구는 그쵸.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작품 앞에서 막 눈물을 맞아요. 흘리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그게 정해진 대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 그 감정을 교감하는 사람이 있고 교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 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지금 주제가 저것도 그림이라고 네네. 라고 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피카소가 네. 딱 나왔잖아요. 근데 딱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 난 게 피카소의 황소 음, 그림이 떠올랐는데 그 순서대로 바뀌는 거. 네. 어. 황소 그림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피카소가 엄청 현실적이게 디테일하게 완전 잘 그린 황소에서 점점 거의 선 하나로만 그려져 있는 황소까지 도달해 있는 그림. 우와. 네, 이렇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그렸을까? 저도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피카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 피카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파엘로를 제외하고 인류 역사상 회화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렸던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피카소는 멋있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 비교를 해도 그림을 가장 잘 그렸다고 이야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에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아버지 루이스가 아마추어 화가였고 미술 교사였어요. 근데 피카소가 8살 때 그림을 배운 적이 없죠. 8살이니까.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을 따라 그립니다. 몰래. 그리고 아버지가 우연히 그 그림을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 순간 자신이 들고 있던 붓을 분질러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나는 앞으로 2번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겠노라. 어머. 앞으로는 내 아들의 미술 교육에만 전념하겠다. 오. 소름 끼쳤어.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이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 화가의 어떤 사람이 8살짜리 자기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으니 앞으로 내 아들 교육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면 그러게. 그냥 어마어마한 천재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피카소는 10대 시절 때 이미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18살 때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주최했던 미술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10대. 네. 이듬해에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살 때는 산페르난도 국립미술학교, 그러니까 스페인 최고 미술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입학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피카소는 이미 19살이면 고전주의 방식,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옛날 그림 방식으로는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와.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음악계로 치면 18살 때 빌보드 차트 1위를 그냥 1년 연속 그냥 쭉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경지에 오른 거고. 그렇죠. 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라드로만 빌보드 차트 1위를 1년 연속 계속했어요. 19살 때. 아. 그럼 이 사람이 20살이 돼서도 발라드로 계속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다른 장르를 해보고 싶죠. 다른 장르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미 발라드로는 내가 냅다 하면 그냥 계속 일인데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쵸.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피카소는 아예 장르를 새롭게 만들어버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진짜 천재다. 피카소의 미술 세계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머릿속으로 두 분 다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사과. 사과. 네. 자, 두 분 다 서로 달라요. 네. 그런데 두 분 다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과의 색은 검정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붉은색인가요? 붉은색이. 네. 그렇죠. 네. 그 사과의 형태는 네모난가요? 세모난가요? 동그란가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무서워. 두 분 다 똑같을 거예요.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형태나 색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 동그랗고 붉은 사과를 그려요. 그렇죠. 저는 녹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답을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다 동그란 붉은 사과를 떠올릴 거예요. 피카소는 그걸 깨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 사과가 항상 동그래야만 할까?
아, 그러면 세모난 사과, 네모난 사과는 그리면 안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형태를 고정하고 그리는 것을 처음으로 깨려고 했었던 사람. 황소는 언제나 저렇게만 생겨야 할까? 내가 생각하는 황소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잖아. 라면서 처음으로 그 금기를 깨버린 사람. 와. 그 발라드는 항상 시장조로 시작해야 돼. 야, 이거 항상 시장조로 시작해야 돼? 시장조로 할 수도 있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금기를 처음 깨버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은 처음 보았을 때는 되게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대충 그린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라고 보고 생각을 한다면 의미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와. 근데 확실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약간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솔직히 저는 아무 감정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한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 진짜 막 엄청 오래 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치. 그걸 감상하면서 뭘 느끼시는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진짜 아무런 게 안 와닿으니까 보이는 것만 딱 보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딱 설명을 들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하신지가 딱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쪽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미술을 대부분 다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굉장히 손쉬운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아.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림 안 좋아해요. 저는 미술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그림을 다 좋아해요. 와. 다만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찾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와. 근데 꼭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 아니라고. 자기는 미술 안 좋아한다고. 그럼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확 와닿을 거예요. 어떡해요? 자, 지금부터 두 분 다 죽는 날까지 네. 영원히 네. 두 번 다시는 음악을 들을 수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너무 끔찍해요. 네,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음악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락만 못 듣는데요. 아, 락. 락만. 네. 그러면 좀, 재즈만 못 듣는데요. 힙합만 못 듣는데요. 뭐 하나만 특정하게.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입장이 바로 바뀔 거예요. 네. 그쵸, 그쵸. 왜 그럴까요? 각자 선호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서로 본인의 음악적 취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핸드폰 그 음악 앱 열면 네. 플레이리스트 다 다를걸요? 그쵸, 그쵸. 왜? 본인마다 본인의 음악적 취향을 알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다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음악과 미술은 똑같은 예술이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음악적 취향을 알고 그에 맞는 음악을 즐기고 있는 거고요. 미술은 본인의 취향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미술이 막 엄청 뭔가 대중화돼 있는 게 가깝지가 아니니까.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미술적 취향을 먼저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미술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 이렇게 궁금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이게 그냥 푹 빠져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와서 계속 미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아 상상. 네, 여러분은 도슨트 이창용님과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시고요. 다음 미술 시간 주제는 뭘까요? 네, 양희은 선생님의 유행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 알 것 같은데. 뭘까요? 뭘까요? 네 이름이 뭐니? 잘하신다. 잘하시네요. 네, 그 주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네.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미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작품 제목입니다. 사실 작품 제목은 작가가 지운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진짜요? 네. 어쩌다 그렇게 됐죠? 작품 제목은 사실 작가들이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일단 역사적인 맥락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가로 2m, 네. 세로 한 3m 정도? 굉장히 네. 큰 그림이죠. 네. 그만한 사이즈로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시대는 500년 전입니다.
르네상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만한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면 대략 물감 가격만 얼마나 들었을까? 우와. 전혀 모르겠어요. 700. 700업, 1000, 1000업, 2000. 2000업, 5000, 5000업. 1억. 대략 한 1억 정도 들지 와, 않았을까? 진짜요? 추정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만한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면 제작 사이즈가 대략 한 2, 3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가 연봉이 안 돼도 1억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3년 동안 그렸으면 제가 받을 돈만 3억, 물감 가격 1억. 그림 그리고 나서 액자도 짜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조주도 써야 되고 이래저래 합치면은 뭐 한 1억은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그림 완성되면 최소 얼마에 팔아야 돼요? 5억. 작가는 절대 자기 돈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없습니다. 왜? 내가 5억을 투자해서 이 그림 그렸는데 이 그림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니까요. 인생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 작가는 자기 돈으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럼 작가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렸을까? 후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먼저 받아야지만 시작할 수 그렇죠. 있군요. 주문을 받아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5억을 주면서 그림 하나 그려줘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의뢰를 받는 때에만 작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애초에 화가들은 그 그림을 그릴 때 이게 내 그림이에요? 아니면 5억 준 사람 거예요? 준 사람 거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애초에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 그림 하나 그리라고 5억씩 주는 사람이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옆집 아저씨가 막 그림 그려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 높으신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자들이 나한테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했고 이건 애초에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렸지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히 이 작품에 내가 제목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좀 슬프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렸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런 제목이 어울립니다 하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했군요. 그렇죠. 그럼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럼 너무 그 재밌는데요? 작품에 작가들이 서명도 못했어요. 와, 너무해. 여기 원래 보통 이제 막 여기 아래다가 오른쪽 아래다가 이름이나 이런 거 새기지 않나요 보통? 없어요. 여러분들 500년 전, 400년 전, 300년 전 작품에 서명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게요. 없어요. 없는데. 예전에 500년 전, 400년 전이면 화가라는 직업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계급이 엄청 낮은. 중세 시대 때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0년 전에 이제 계속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이때가 네.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고요. 네.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그 화가들이 예술가로 인정받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화가들은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였죠. 네. 그때는 예술가라는 직업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500년쯤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들이 하나의 예술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자가 아닌 거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장인이었어요. 기술자였죠. 하지만 500년쯤 되면 이때부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예술가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500년 전에 이제 기준점을 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의 대우는 아니었던 거죠. 감히 어디 가서 자기 작품에 막 서명을 남긴다거나 어디 막 가면 이렇게 대접받는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속상해. 엄청 달라졌네요. 그렇죠. 네, 지금이. 근데 서서히 이제 이게 지위가 올라가기는 그쵸.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작품에 서명도 할 수 없었고 자기 작품에 제목을 붙일 수도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제목을 가끔 목록 정리를 하기 위하여 적어둔다고 하더라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불러버리면 그냥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알차고 알찼던 오늘 시간 마치기 전에 퀴즈 정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네,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공지하겠습니다. 방송은 확인하시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도 덕분에 너무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 네, 같아요. 우리 두 분께 해드려야 될 이야기가 정말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시간짜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치로 그러니까요. 해서 한 작가님 한 일주일 회분 가능할까요? 어떻게? 일주일
분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 다음에 또 나와서 미술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프랑스 같이 가서 약간 특집 방송하는 거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죠. 그 오. 프랑스 공연이 있으실 때 저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다. 네, 끝곡 스텔라장 욜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자. 아건바팽!